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만 지금 관심을 가져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로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투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아주 발빠른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아직은 택도 없고요. 좀 지금보다는 거품이 좀 많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어쨌든 부동산 상품 이제 폭락이 이제 작년부터 가파르다 보니까 유튜브나 언론 기사 이제 사실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거나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기사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최근에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관련한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또 상승하기 힘든지를 제가 데이터로 그리고 지금 뭐 전세 사기나 역전세나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역전세 문제가 있고요. 역전세 문제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역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지금 역전세 문제.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기 피해를 또 의도적으로 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을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차치하고 앞으로 이제 쏟아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분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이제 당면할 문제 같은데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좀 대단지가 많은 잠실 대단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리센츠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센츠의 요게 이제 요 점 하나하나가 이제 실거래가예요. 자 이제 보시면 가장 높게 찍힌 게 지금 한 7억 정도까지 찍힌 것 같아요. 21년 11월 달에.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10억 밑으로도 전세가가 있었지만, 뭐 13, 14, 15억, 요때, 심지어 17억대까지도 지금 점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면, 지금은 한 10억에서 한 12억 5천. 지금 이제 호가를 좀 보게 되면, 9억 5천에서 지금 12억 5천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21년 초부터 한 22년 한 9월 달까지가 전세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쵸?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 지금 13, 14, 15억까지 전세를 내줬던 분들은 지금 여기 호가가 한 10억, 11억, 12억 정도니까 그러면은 많게는 5억, 작게 해도 한 2, 3억 정도 내줘야 돼요. 자, 잠실 지금 리센츠만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22년 9월 달까지니까 21년 초부터면은 올해 초부터 이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럼 22년 9월 10월에서 2년 더 하면 24년 9월 10월이잖아요. 그럼 24년 9월 10월까지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세가 하락 문제 때문에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강남이 이제 좀 고가 지금 전세를 보면은 많게는 거의 10억까지도 내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어디요? 네? 강남 가볼까요? 강남. 10억을 내줘야 된다. 네. 자, 예를 들면. 아니, 아무리 강남 살아도 10억을 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한번. 여기도 이제 좀 고가가 많죠.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서초구죠, 여기는. 네. 자, 이제 보시면 21년 10월 달에 최고가가 얼마에 거래됐죠? 24억입니다. 30층을 지금 24억에 전세를 내줬는데, 지금 전세 호가가 얼마냐면 12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5억 정도죠. 그럼 24억에서 15억이면 얼마 내줘야 돼요? 11억, 12억. 물론 이제 여기는 층수가 좋으니까 가장 최고가 받을 수 있게 17억이라고 치면은 24억에서 17억 빼면은 7억을 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자들이시니까 뭐 어느 정도 여윳돈은 항상 있겠지만 7억이라는 돈이 이게 않죠.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뭔가를 팔아야겠죠. 뭔가를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현금이 있거나. 현금이 있거나.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7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5억, 7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보시면 자, 요 파란색 선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의 매물의 숫자입니다. 자, 매물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자, 요때가 23년 1월 달이 5만 채 정도 됐는데 지금은 6만 3천 채예요. 12,000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 막대 그래프인 거래량이 느는 속도보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숫자가 어때요? 더 많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가 거래량이고 위에는 매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놓은 거죠. 그렇죠. 팔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량만 집중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시장을 정확하게 보려면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23년 1월 달 이후로 즉 아까 우리가 역전세 문제를 봤을 때 역전세가 21년 초부터 심해졌다 그랬죠. 그때가 이제 가격대가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2년 뒤에 갱신 기간이 돌아오니까 그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21년 초에 2년을 더한 23년 초부터 지금 집주인들이 지금 집이라도 팔아서 지금 돈을 내줘야 되니까 지금 매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24년 가을까지 이 현상이 이어질 거다. 자, 그러면 시장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이런 매물들이 24년 가을까지 계속 많아지는데 과연 대세 상승이 올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자, 하지만 이제는 매매 시장은 그런데요. 전세는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지금 뭐 전세 제도가 뭐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전세 시대 끝났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전세대로는 필요한 제도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는 지금 매매 거래량은 작잖아요. 근데 전세 거래량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매매 거래량이 작으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어느 쪽으로는 가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전세 거래량입니다. 전세 거래량은 최근 어떻게 됐죠? 높았는데요.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세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좀 떨어지고. 근데 요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실거래가가 이제 계속 이제 하루하루 또 집계가 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집계되는 거는 이제 3월 달까지고요. 그래서 좀 더 지나면 4월 달 데이터도 그쵸. 더 올라올 거고 될 거고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아직은 신고가 다 안 된 것들이. 신고되고 예. 반영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때보다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많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세 거래량이 저렇게 많아지면 저 전세가가 다시 또 올라가면 다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지지하면서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매매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전세가였는데요. 자, 전세가 이제는 거의 무릎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 매매는 이렇게 매물이 많아지는데 전세는 보시면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느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다시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냐? 자,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도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전세가와 서울의 매매가의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서울의 전세가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속 올랐죠. 근데 아파트의 매매가는 어때요? 전세가 올라올 때도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죠. 네, 계속 떨어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3년 10월 달에 바닥 찍고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나서도 한참 뒤에 매매가가 반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매매가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1년, 2년 있다가는 매매가가 오른 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갭이 너무 심하고 전세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를 보면은 저는 거의 전세가는 바닥 쳤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 아까 이제 리센치 예를 들었는데 리센치의 전세 가격을 우리가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한 10억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지금 19년에도 어때요? 8억 5천 거의 9억씩 했죠. 그러니까 이때랑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때 가격은 16, 17년에도 8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이 거의 상당수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리센치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매매가는 어때요? 매매가는 보시면 이 거품이 여전히 지금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 상당히 거품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전세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뭐가 또 가까워지죠?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뭔가 부동산 투자에 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 집값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번에 3번 연속 동결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6월에는 네. 아마 동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고 네. 그 안 하더라도 어쨌든 거의 고점에는 다 왔다는 거는 이제 대표님도 공감하실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네. 괜찮은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나 이쪽 책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박정훈 기자님의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KBS 박정훈 기자님. 그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다. 진짜 위험은 그때부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위험한 시기는 네. 금리를 인하할 때부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주식도 날아가고 부동산도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왜? 작년에 하락을 불러왔던 게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데이터하고 한국의 요게 빨간색 기준금리 데이터인데, 네. 자, 미국이 계속 올리면 한국도 따라서 올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못 올린 거죠. 왜냐하면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부동산이 난리 나죠. 그렇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6년 7월 달부터 멈췄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은 언제부터 하락을 시작했죠? 2006년부터 하락했어요. 기준금리가 멈추면서부터 기준금리가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2007년 여름 가을서부터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갈 줄 알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제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2007년 가을, 2008년은 어떻게 됐죠? 다 박살이 났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뭐가 심각한 겁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저는 진짜 위험한 시기는 그때부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언제부터가 기회냐? 바로 이때입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요 최바닥 부분 있죠. 아,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네,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그때로 따지면 2009년 초반. 이때가 바로 조로의 매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로의 매수기 얘기해 주셔서 그럼 금리 인하 멈췄을 때 말고는 또 뭐가 있는데? 금리 인하 멈췄을 때 말고 우리가 아까 뭐 주택 구매력 지수나 PIR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봐야죠. 네.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일단은 싼 저렴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지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많으시고 1주택자 분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소수지만 주택이 많은 거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부동산 시장이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냐? 이 다주택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그때에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취득세가 중과죠. 자,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잘 못 봤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뭘 잘 모르시는 무주택,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또 팩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만 지금 관심을 가져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로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투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아주 발빠른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그때가 과거에 언제였냐? 2013년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그때 정도 되면 강남 3구에 대한 규제도 이미 싹 다 풀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정책까지 있었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예 한시로 아예 면제를 해줬어요. 다주택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바로 세금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는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뭐 7천 건, 8천 건 이런 거래량이 1년 이상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거래량이 터져요. 이럴 때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자,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늘었다고는 하지만 평균에 지금 반밖에 안 돼요. 여전히 지금은 다주택자는 전혀 뛰어들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만 지금 조금씩 사고 있다. 그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제 어떤 카드들을 나왔을 때 다주택자들은 막 뛰어들까요? 일단 세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의 찐하락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하락이 단기간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위기 이후 때처럼 3년, 4년 동안 천천히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강남 4구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묶어놨는데 이것도 다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를 또 과감하게 풀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정말로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을 살 거고 그리고 그분들 따라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상승 또다시 코로나 때처럼 또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뭐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택도 없고요. 한참 좀 지금보다는 거품이 좀 많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PIR은 네. 몇 대 정도부터 이제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제일 바닥이 한 12 정도였네? 네, 12. 그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너무 안전지대니까. 너무 안전지대죠. 거기에 안 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갈 수 있죠. 안 갈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평균이 16배, 네. 저점이 12배니까 중간 정도는 14배, 서울 기준으로는 14배 정도 됐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사봐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혹시라도 12배까지 온다, 영끌하세요. 그럴 때 영끌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끌은 이럴 때, 네. 오를 때가 아니라. 네.